쾅. 관아 마당에 곤장이 내리꽂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정한, 너는 수령의 몸으로 백성들의 곡식을 빼앗고 장부를 조작했다. 죄를 알겠느냐? 순간 마당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지였던 사람이 누더기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 아래에는 단정한 관복이 드러났고 손에는 햇빛에 번쩍이는 마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수령 이정한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불과 1시간 전 그는 이 마당에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곤장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10가마를 빌려준 뒤 20가마를 받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까지 빼앗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평안도니까. 하지만 그 거지는 처음부터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영조 8년 겨울 평안도를 뒤흔든 암행어사 박문수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영조 8년 1732년 겨울 평안도 선천고을에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왔다. 마을 입구부터 허물어진 초가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지붕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농부 김춘삼은 새벽부터 얼어붙은 땅을 파헤치며 먹을 것을 찾았지만 땅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아내는 헛간에서 남은 곡식 한 줌을 찾아내 물에 타서 죽을 끓였다. 3살 난 아이는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어머니 치마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마을 전체가 굶주림에 신음했고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오전 중 김춘삼은 마을 사람 10명과 함께 관아로 향했다. 관아 앞마당에는 이미 수십 명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은 환곡으로 빌린 곡식의 이자를 갚지 못해 토지 문서를 빼앗긴 상태였다. 수령 이정하는 높은 마루에 앉아 백성들을 내려다보며 손을 저었다. 쓸데없이 몰려와서 뭐 하는 짓들이냐.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 왜 이리 관아 마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김춘삼이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애원했습니다. 삿도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받은 곡식은 10가마인데 왜 20가마를 갚으라 하십니까? 그 이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사옵니다. 수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모르면 그냥 갚아. 장부에 적힌 대로 갚으면 되는 거야. 법도 모르는 것들이 감히 따지고 드는 것이냐? 군사들이 달려들어 백성들을 관아 밖으로 끌어냈고 김춘삼의 머리가 돌바닥에 부딪혔다. 그날 오후 김춘삼의 이웃 박서방의 집에 관아 군사, 군사 5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창고를 부수고 남은 곡식 1가마를 빼앗아 수레에 실었다. 박서방이 군사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가져가면 저희 식구가 굶어 죽습니다. 제발요. 군사가 박서방을 밀쳐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비켜라. 삿도 명령이다. 막으면 너도 잡혀간다. 박서방의 아내는 마당에 주저앉아 땅을 2 손으로 쥐어뜯었다. 밤이 되자 마을 곳곳에서 한숨 소리만이 들려왔다. 이왕의 밀명. 같은 시각 한양 창덕궁 편전에서는 촛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영조는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장계 문서를 펼쳐 읽고 있었다. 문서에는 평안도, 각 고을의 환곡 운영 현황과 백성들의 민원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영조는 손으로 책상을 탁 쳤고 옆에 대기하던 환관이 몸을 움찔했다. 이런 고약한 것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관리들은 곡식을 빼돌리고 있단 말이냐? 영조는 즉시 박문수를 불러들이라 명했고 환관은 급히 밖으로 나갔다. 잠시 뒤 박문수가 편전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부르셨사옵니까, 전하. 영조는 장계 문서를 박문수 앞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읽어봐라. 평안도 꼴이 이게 뭐냐?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수령놈들은 환곡 장부를 조작해서 곡식을 빼돌리고 있어.
내가 직접 보낸 곡식이 백성들 입에 들어가지 않고 관리 창고로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박문수는 고개를 숙인 채 왕의 말을 경청했다. 문서를 다 읽은 그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전하, 신이 직접 가서 낱낱이 밝히겠사옵니다. 영조는 품에서 마패를 꺼내 박문수에게 건넸고 암행어사로 임명한다고 선포했다. 이 마패를 가지고 가라. 평안도에서 내가 이 마패를 꺼내는 순간 그곳의 모든 권한은 내 손에 있다. 단, 절대 정체를 들켜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박문수는 두 손으로 마패를 받들어 이마에 대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맹세했다. 전하의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반드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날 밤 박문수는 궁궐 뒷문을 빠져나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둔 보따리를 챙겼다. 보따리 안에는 시장에서 구해둔 누더기 옷과 해진 집신, 나무 지팡이가 들어있었다. 박문수는 관복을 단단히 접어 보따리 맨 아래 깊숙이 넣었다. 출두하는 날까지는 절대 꺼내면 안 된다. 그는 어두운 방 안에서 누더기로 갈아입고 얼굴에 숟가루를 문질렀다. 머리는 헝클어뜨리고 신발은 해진 집신을 신었다. 박문수는 방 안에서 다리를 절뚝이며 걷는 연습을 반복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박문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거지처럼 보이겠군. 수령놈, 내가 간다. 자정이 지나자 박문수는 궁궐 뒷문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북쪽으로 향하는 산길을 따라 걸었고 평안도까지는 보름이 걸릴 예정이었다. 거지의 잠입. 보름 뒤 정오 평안도 선천고을 장터에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모여 있었다. 장터 한쪽에서는 곡식을 파는 상인이 있었지만 살 수 있는 백성은 거의 없었다. 그때 누더기를 입은 한 거지가 일부러 다리를 절뚝이며 장터로 들어왔다. 그는 바로 박문수였지만 얼굴은 때로 뒤덮여 있었고 손에는 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박문수는 곡식 가만히 옆에 주저앉아 구걸하는 신용을 했다. 지나가는 백성들은 그를 흘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박문수는 귀를 기울여 주변 대화를 들었고 환곡 이자가 법정 기준의 3배라는 말을 확인했다. 오후가 되자 그는 장터 끝에 있는 낡은 주막으로 향했다. 주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인 할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쫓아내려 했다. 아이고, 이 거지 양반,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는 거야. 당장 나가. 박문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할머니, 제발요. 하룻밤만요. 밖에서 자다가는 얼어 죽겠습니다. 헛간 구석이라도 좋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주인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헛간 한쪽을 가리켰고 박문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에이, 못 이기겠네. 헛간에 있어. 대신 아침에 일찍 나가야 해. 고맙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주막 안에서는 농부 몇 명이 빈 술잔 앞에 앉아 한숨만 쉬었다. 헛간과 주막 사이 벽은 얇은 판자 하나뿐이었고 박문수는 헛간 구석에 앉아 판자 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한 농부가 아이고, 피곤해 낮은 죽겠네. 목소리로 나도 말했습니다. 그래. 밥도 못 먹어서. 아, 이게 다 우리 올해도 팔자지 뭐. 죽었어. 내가 아이고, 분명히 피곤해 12 죽겠네. 가마 나도 받았는데 그래. 밥도 못 장부에는 먹어서. 이게 다 우리 24 팔자지 가마로 뭐. 적혀 있다는 거잖아. 아이고, 피곤해 이게 말이 죽겠네. 되냐고. 나도 그래. 밥도 못 다른 먹어서. 농부가 이게 다 우리 고개를 팔자지 뭐. 저었습니다. 말이 되고 아이고, 안 피곤해 되고가 죽겠네. 어딨어. 나도 그래. 밥도 못 관아에서 먹어서. 이게 다 우리 하라면 하는 팔자지 뭐. 거지. 따졌다가 아이고, 잡혀가면 피곤해 죽겠네. 그만이야. 나도 그래. 밥도 못 그러니까 먹어서. 이게 다 억울해서 우리 술이라도 팔자지 뭐. 마시는 거 아니냐. 아이고, 김춘삼이 피곤해 다른 죽겠네. 농부에게 나도 그래. 환곡 밥도 장부 못 먹어서. 조작 이게 다 이야기를 우리 팔자지 꺼냈고 뭐. 박문수는 숨을 아이고, 죽이며 피곤해 죽겠네. 모든 대화를 나도 그래. 기억했다. 밥도 못 먹어서. 밤이 깊어지자 주막은 조용해졌고 박문수는 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증언 내용을 적어 내려갔다. 다음 날 아침 박문수는 주막 헛간에서 나와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다. 마을 우물가에는
여인들이 모여 빨래가 빨래를 오늘따라 하며 많네. 수군거렸다. 날이 풀려서 다행이야. 박문수는 맞아, 우물 겨울엔 근처 손이 나무 꽁꽁 그늘에 얼었지. 앉아 그들의 빨래가 대화를 오늘따라 들었다. 많네. 날이 한 풀려서 여인이 다행이야. 목소리를 맞아, 낮추며 겨울엔 말했습니다. 손이 꽁꽁 얼었지. 우리 영감이 빨래가 결국 오늘따라 논을 많네. 날이 빼앗겼어. 풀려서 다행이야. 조상 맞아, 대대로 겨울엔 물려받은 손이 꽁꽁 논인데 얼었지. 이자를 못 빨래가 오늘따라 갚았다고 많네. 그냥 날이 빼앗아 풀려서 가더라고. 다행이야. 맞아, 겨울엔 다른 손이 여인이 꽁꽁 고개를 얼었지.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빨래가 오늘따라 많네. 나도 날이 마찬가지야. 풀려서 다행이야. 맞아, 우리 겨울엔 남편도 손이 꽁꽁 환곡 때문에 얼었지. 밭을 뺏겼어. 빨래가 오늘따라 많네. 근데 날이 있잖아. 풀려서 다행이야. 이상한 건 맞아, 말이야. 겨울엔 손이 꽁꽁 빌린 얼었지. 것보다 갚을 게 훨씬 빨래가 많아. 오늘따라 많네. 장부에 날이 풀려서 뭔가 다행이야. 잘못된 게 맞아, 분명한데 겨울엔 손이 꽁꽁 관아에 얼었지. 가면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고. 정오쯤 박문수는 김춘삼의 집 앞마당 앞을 지나가다 멈춰섰다. 김춘삼은 마당에서 낡은 농기구를 손질하고 있었고 박문수는 기침을 하며 물을 청했다. 저기 물 한 모금만 주시겠습니까? 며칠째 길을 걷다 보니 목이 말라서요. 김춘삼은 처음에는 경계의 눈빛으로 박문수를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박문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억울하게 곡식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이 고을에 저 같은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르신도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김춘삼은 표정이 풀리며 물바가지를 건넸습니다. 많다고 온 마을이 다 그렇소. 들어오시오. 두 사람은 마당 한쪽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춘삼은 집 안으로 들어가 환곡 문서를 가져왔고 박문수는 문서를 자세히 살펴봤다. 문서에 적힌 곡식의 양은 김춘삼이 실제로 받은 것보다 2배 많았고 이자 계산도 잘못되어 있었다. 박문수는 속으로 분노를 삼키며 문서의 내용을 수첩에 옮겨 적었다. 김춘삼이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10가마를 받았는데 20가마를 갚으래요. 이게 나라에서 정한 법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그런 법이 생겼는지 나는 모르겠소. 박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관아에 따져보지 않으셨습니까? 김춘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따지러 갔다가 머리를 돌바닥에 박았소. 거기서 살아 돌아온 게 다행이지. 이 동네에서는 이 멸면 잡혀가는 거요. 그 무렵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관아 근처 기방에서 기생 하나가 수령에게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박문수는 장터에서 이 소문을 처음 들었고 김춘삼에게 확인을 구했습니다. 장터에서 기생이 수령한테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요? 김춘삼은 목소리를 낮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요. 2달 전 일이요.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소. 무서우니까. 오후가 되자 박문수는 관아 근처 기방으로 향했다. 기방 문 앞에는 화려한 등이 걸려 있었고 안에서는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다. 박문수는 사흘 동안 거지 행색으로 기방 뒷골목을 배회하며 기생들의 동선을 관찰했다. 넷째 날 저녁 한 기생이 뒷문으로 나와 우물가로 향했다. 그녀는 월화라는 이름의 기생이었고 얼굴에는 멍 자국이 있었다. 박문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아가씨. 아가씨 얼굴에 난 멍 혹시 수령한테 맞은 거 아니요? 월화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모르는 사람이 왜 그런 말을? 박문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기생 하나가 수령한테 맞아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소. 그 이야기가 사실이요? 월화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문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주변을 두리번 살피더니 월화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의 원수를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요. 수령이 환곡 장부를 조작했다는 것 혹시 본 적 있소? 월화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심한 듯 집을 열었습니다. 봤어요. 수령날이랑 서기들이 술자리에서 장부를 펼쳐놓고 숫자를 고치면서 웃었어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른다면서요. 저는 그냥 못 본 척했는데 사실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용기 있는 사람이요. 그 뒤 사흘 동안 박문수는 관아 주변을 배회하며 곡식 운반 일정을 관찰했다. 셋째 날 아침 관아 앞에 품팔이 모집방이 붙었고 박문수는 다른 거지들과 함께 줄을 섰다. 관아 문지기는 박문수를 포함한 10명을 선발했고 그들은 관아 뒤편 창고로 안내되었다. 이른 아침부터 곡식 수레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고 박문수는 품팔이꾼들 사이에 섞여 일을 시작했다. 그는 다른 품팔이들처럼 곡식 가마니를 어깨에 메고 창고로 향했다. 창고 옆 서기방에서는 관리 2명이 장부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박문수는 곡식을 내려놓은 척하며 서기방 근처를 서성였다. 귀에 대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한 서기가 장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은 실제로 받아간 게 15가마니인데 28가마니로 올렸지? 맞지? 다른 서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또가 그렇게 하라셨잖아. 그래야 이자가 더 많이 나오니까. 에이, 나중에 들키면 어쩌려고. 들켜. 누가 와서 확인하겠어. 여기가 평안도인데. 관리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박문수는 재빨리 서기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환곡 장부가 수십 권 쌓여 있었고 박문수는 가장 최근 날짜의 장부를 펼쳤다. 장부에는 백성들에게 나간 곡식의 양이 실제보다 2배 이상 기록되어 있었다. 박문수는 중요한 장부 2장을 조심스럽게 접어 품 안 깊숙한 곳에 감췄다. 박문수는 조용히 서기방을 빠져나와 다시 곡식을 나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수령 이정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올해 장부 정리 잘 됐지? 상부에 올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서기가 굽실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사또. 완벽하게 꾸며놨습니다. 절대 들킬 일 없습니다. 수령이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하, 역시 내 서기야. 수고했어. 박문수는 벽에 등을 붙이고 숨을 죽였고 수령과 서기가 지나가길 기다렸다. 2 사람이 사라지자 박문수는 품팔이꾼들 사이로 돌아가 곡식을 나르는 척했다. 정오가 지나자 품팔이 일이 끝났고 박문수는 관아 문을 빠져나와 주막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박문수는 품에서 장부를 꺼내 촛불 아래서 꼼꼼히 분석했다. 다음 날 새벽 관아에서는 타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기가 장부 일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수령에게 급히 보고했다. 사또, 큰일 났습니다. 어제 장부 2장이 없어졌습니다. 수령 이정환은 크게 노하며 책상을 발로 찼고 옆에 있던 서기가 뒤로 물러났다. 뭐, 장부가 없어져.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떻게 관아 안에서 장부가 없어진단 말이야. 어제 품팔이꾼들이 창고 근처에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당장 다 잡아와. 마을 전체를 뒤져. 어서. 수령은 즉시 군사들을 소집해 마을 전체를 뒤지라고 명령했다. 관아 문이 열리고 군사 10여 명이 말을 타고 마을로 향했다. 주막에 숨어 있던 박문수는 창문 틈으로 군사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군사들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수상한 자가 없는지 물었다. 한 군사가 주막 앞에 멈춰 섰고 주인 할머니에게 거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할멈, 이 주막에 거지 하나 묵고 있다는데 어디 있어? 할머니는 헛간에 1명 있다고 대답했고 군사는 헛간으로 향했다. 박문수는 재빨리 바닥에 누워 침을 흘리며 코를 고는 신용을 했다. 품 안에 감춰둔 장부가 눌리지 않도록 몸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뉘었다.
군사가 헛간 문을 발로 걷어차며 들어왔습니다. 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군사가 박문수를 발로 툭 찔렀지만 박문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더 크게 코를 골았습니다. 드르렁, 드르렁. 군사는 손으로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고, 냄새, 진짜 거지네. 온몸이 떼투성이잖아. 이 인간은 아니야. 군사는 냄새를 피해 몸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한 채 밖으로 나갔다. 오후가 되자 관아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서기가 김춘삼의 집 담장 너머로 며칠 전 거지와 마당에서 마주 앉아 대화하며 문서를 보여주던 장면을 목격했다고 수령에게 보고했다. 사또 그 거지놈이 며칠 전에 김춘삼이란 자와 마당에서 만났습니다. 무언가를 적는 것을 담장 너머로 봤다고 하옵니다. 수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춘삼을 당장 잡아들여라. 수령은 김춘삼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했고 군사들이 김춘삼의 집으로 향했다. 박문수는 헛간을 살짝 나와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고 군사들이 김춘삼을 끌고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박문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일 아침이다. 내일 아침에 끝을 낸다. 그날 밤 박문수는 보따리 맨 아래 깊숙이 넣어두었던 관복을 꺼냈다. 구겨진 곳을 손으로 꼼꼼히 펴고 내일 아침을 준비했다. 마패의 출현. 이튿날 이른 아침 관아 앞마당에는 백성들이 강제로 소집되어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곤장이 놓여 있었고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둘러섰다. 수령 이정하는 높은 평상에 앉아 차가운 표정으로 백성들을 내려다봤다. 김춘삼은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고 얼굴에는 멍 자국이 있었다. 수령이 팔짱을 끼고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환곡을 갚지 못한 자들은 오늘 다 곤장을 맞을 것이다. 그게 법이야. 김춘삼, 내가 먼저다. 수상한 거지를 끌어들여 관아 일에 참견하게 한 죄까지 더해서 내 놈은 배로 맞는다. 김춘삼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또, 소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 한 잔 준 것이 무슨 죄란 말입니까? 닥쳐. 군사 2명이 김춘삼을 끌어내 바닥에 엎드리게 했고 한 군사가 곤장을 들어 올렸다. 바로 그 순간 군중 뒤편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잠깐.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자 단정한 관복을 입은 사람이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왔다. 관복 위에는 아직 누더기가 걸쳐져 있었고 얼굴에는 숯가루가 묻어 있었다. 수령은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저 자는 뭐야? 당장 끌어내. 군사들이 칼을 뽑으며 달려들려는 순간 그 사람은 천천히 품속으로 손을 넣었고 그곳에서 빛나는 물건을 꺼내 높이 들어 올렸다. 마당 전체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왕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의 마패였고 햇빛에 반짝이며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박문수가 낭랑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박문수가 누더기를 벗어 던지자 그 아래에는 단정한 관복이 온전히 드러났다. 수령 이정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를 잃었습니다. 뭐야. 암행어사. 박문수는 수령 앞으로 당당히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이정한, 너는 수령의 몸으로 환곡 장부를 조작하고 백성들의 곡식과 토지를 빼앗았다. 그 죄가 하늘에 닿을 지경이다. 내가 직접 이 장부를 가져왔으니 변명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수령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서기들이 멋대로. 박문수가 장부를 번쩍 들어 올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도장이 찍힌 장부가 여기 있다. 아직도 모른다고 할 것이냐? 군사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칼을 내렸고 백성들은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봤다. 군사들은
수령 이정한과 서기들의 손을 묶었다. 수령은 입을 열어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박문수는 손을 저어 말을 끊었다. 변명은 한양 가서 해라. 박문수는 품에서 장부를 꺼내 백성들 앞에서 공개했고 조작된 숫자들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보십시오. 김춘삼은 10가마를 받았는데 장부에는 20가마로 적혀 있습니다. 박서방은 8가마를 받았는데 16가마로 적혀 있습니다. 이 고을 백성 전부가 이렇게 2배씩 뜯겨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부를 보며 분노로 몸을 떨었고 누군가는 수령을 향해 돌을 던지려 했다. 박문수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이 자들은 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라가 대신 심판할 것입니다. 정오쯤 수령과 그의 부하들은 수레에 실려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수레가 마을을 떠나자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웃었다. 오후에 박문수는 관아에 남아있던 환곡 장부를 모두 꺼내 검토했다. 그는 조작된 부분을 모두 수정하고 백성들이 억울하게 빼앗긴 곡식과 토지를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빼앗긴 토지는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 억울하게 낸 이자도 전부 돌려줄 것이다. 한 명도 빠짐없이. 김춘삼은 풀려나 집으로 달려갔고 아내와 3살 난 아이를 2팔로 끌어안았다. 김춘삼의 아내는 남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고 아이는 아버지 품에 안겨 웃음을 터뜨렸다. 김춘삼은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저녁 무렵 마을 사람들은 박문수 앞에 줄지어 절을 올렸다. 한 노인이 박문수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도 사람 사는 맛이 나겠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억울함을 꾹 참고 버텨줬기 때문에 제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절대 혼자 참지 마십시오. 반드시 목소리를 내십시오. 해가 질 무렵 박문수는 말에 올라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다. 백성들은 길 양옆에 늘어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고 아이들은 박문수의 말을 따라 뛰었다. 평안도의 하늘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쳤고 마을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 퍼졌다. 박문수가 말을 타고 떠난 뒤 평안도 선천고을에는 오랜만에 밥 짓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빼앗겼던 논밭이 돌아왔고 억울하게 뜯겼던 곡식도 돌아왔습니다. 김춘삼의 3살배기 아이는 그날 처음으로 배불리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박문수 혼자서 해낸 일이 아닙니다. 무서워도 입을 열어준 월화가 있었고 억울함을 꾹 참으며 버텨준 김춘삼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가 모여서 수령 이정한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거의 3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야기가 우리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낸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암행어사 박문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도 역사 속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